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자였던 김지수 기자가 16번의 인터뷰를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요. 마치 요즘 유행하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같이 16회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 교수의 영성 철학이 들어있는 16번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 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고 했다. 어둠의 10년을 직면했던 현자의 눈에 파르르 지혜의 불꽃이 일었다. 예일대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로 수업의 서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은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이 훌쩍 지나버려. 지구 시간으로는 마지막 만남이니 그게 결국 죽음인 거라. 그런데 이를 어째? 그 우주선이 출발하다가 중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TV 중계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깜짝 놀랐겠지. 아이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네. 그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럼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또 뭔가? 좀 더 드라이하게 이야기해보지. 고려 청자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고려 청자는 무덤 속에 있었어. 이걸 500년 후에 발굴했다면 내 눈앞에 없었어도 고려 청자는 500년을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게 깨지면 그 순간 아이고 이걸 어째 한탄을 하지. 그런데 그 청자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없었던 것 아닌가?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네.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삶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야. 자,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재구실을 못할 테니 비어 있는 것. 그게 보이드라네. 그런데 비어 있으면 그 뚫린 바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도 없어. 우주까지 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 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은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빈 컵에 물을 따랐어. 여기 유리컵에 보이차가 들어갔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이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 마음이 늘 그러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그런데 이거 보게.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주고 있나? 컵이지. 컵이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지.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화도 나고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 왜 저렇게 쌀쌀 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겁던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컵 안에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리컵 안에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네. 그래서 시인, 화가, 종교인, 비어있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 우주와도 통하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네. 태초에 빅뱅이 있었어. 물질과 반물질이 있었지. 이것들이 합치면 빛이야. 엄청난 에너지지. 그런데 반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으면 빛이 되다만 물질에 찌꺼기가 있을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야. 자네와 나지. 이 책상이고 안경이지. 이건 과학이네. 상상력이 아니야.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한 물질의 찌꺼기, 그 몸을 가지고 사는 거라네. 그런 우리가 반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빛이 되는 거야.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모두 빅뱅 때 만들어진 그 빛이라네. 반물질을 못 만나 물질로 남은 것들은
끝없이 뭐가 되고 싶겠나. 빛이 되고 싶을 거야. 빅뱅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거든. 그런데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빛도 물질도 아닌 이 보이드, 공허의 공간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네. 거기에 빛이 들어가 창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과 공허가 섞여 우주가 창조되는 거야. 이어령 선생님의 이 말은 디펙 초프라나 에카르트 톨레와 같은 말과 정말 너무 똑같아요. 이어령 선생님이 좀 더 살아계셨더라면 그런 영성으로 충만한 글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나는 곧 죽을 거라네. 그것도 오래 지나지 않아.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을 참이야. 하지만 내 말은 듣는 귀가 필요하네. 왜냐면 나는 은유와 비유로 말할 참이거든. 이 말이 참 유머 있게 느껴지는 거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유와 비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의 은유와 비유는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을 표현한 동물원 철장 속의 호랑이와 철장 밖을 나온 호랑이,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 라스트 인터뷰는 이혼의 기법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인터뷰가 되겠지.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말게나. 어쨌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을 테니까. 내 나름대로 진실을 다 얘기할 거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이야기를 반대로 들어야 진실이 될 때도 있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때그때의 레토릭을 이해하게. 내 육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나? 지금껏 나는 6살 때 내게 들어온 죽음의식을 가지고 매일 하루치를 죽고 하루치를 살았다네. 그런데 지금은 나는 갯벌이 되고 암은 개가 돼서 내 몸을 기어다니고 웅성거리고 있네. 내 몸속에서 집게 같은 게 움직이거든. 평생 죽음을 느끼고 살았지만 나도 별 수 없이 똑같은 사람일세. 철창 안에 있던 동물원 호랑이가 철창을 나와 나한테 덤벼들고 있어. 그리고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네. 암과 싸우지 않고 같이 살려고. 고통을 겪는 것까지가 내 몫이 아니야. 관찰하는 것까지가 내 몫이지.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야. 보통 사람은 죽음이 끝이지만 글 쓰는 사람은 다음에 있어. 죽음에 대해 쓰는 거지.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네.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끝나가는가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갈증을 채우는 일이야. 그런데 글이 안 써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지. 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죽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신에게 빌어도 그런 용기는 안 주시더라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밤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글을 쓸 수 없어서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있다네. 쓸 수 없는데 쓰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작고 아름다운 것들. 요즘엔 그런 것들로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어. 세 줄로 된 글, 삼행시라고나 할까.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멍든 새끼 발가락. 내 작은 잔디밭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눈물 한 방울. 어떤가? 왜 매번 눈물 한 방울입니까? 늙으면 한 방울 이상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네. 노인은 점점 가벼워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 눈물도 한 방울이고 분노도 성냥불 휙 끄듯 한 번이야. 그게 늙은이의 슬픔이고 늙은이의 분노야. 엉엉 소리내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행복이라네. 늙은이는 기막힌 비극 앞에서도 딱 눈물 한 방울이야. 자네는 나에게 진리를 원하고 정수를 원하지. 그러나 역사는 많이 알려진 것만 기억한다네. 진실보다 거짓이 생존할 때가 많아. 진실은 묻히고 덮이기 쉬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나? 우리가 감쪽같이 덮어둔 것, 그건 죽음이라네. 모두가 죽네. 나나 자네나.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네. 눈동자에 빛이 꺼지고 입이 벌어지고 썩고 시체 냄새가 나고 그게 죽음이야. 옛날엔 묘지도 집 가까이 있었어. 귀신이 어슬렁거렸지. 역설적으로 죽음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었던 거야. 신기하지 않나? 죽음의 흔적을 없애면 생명의 감각도 희미해져.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게. 언제 우리가 마스크 한 장 사려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서본 적이 있나? 마스크 한 장. 그게 생명이었어.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놀이 관능적인 감각에만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거야. 자기 호주머니 속에 덮여있던 유리 그릇 같던 죽음을 발견한 거야. 주머니에 유리 그릇을 넣고 다녀봐.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하지? 그게 죽음이라네. 코로나는 바로 그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안고 있는 우리 모습을 들춰냈어. 진실의 반대말이 뭔 줄 아나?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그러셨지요. 맞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곳에 진실이 있어. 경계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은폐가 곧 거짓이야. 그러니 자네는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는 것, 들춰지는 것들을 그때그때 잘 스냅하게나. 그 다음 인터뷰 네 번째에서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질문 하나 하겠네. 한밤의 까마귀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한밤의 까마귀가 안 보이더라도 한밤의 까마귀가 어딘가에는 있어. 그렇지?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자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밤의 까마귀는 울기도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소리도 듣지 못해. 이게 선에서 하는 얘기라네. 한밤에 까마귀는 있고 한밤에 까마귀는 울지만 우리는 까마귀를 볼 수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듣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의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밤의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그러면 깨닫게 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어긋남 혹은 스파크가 도미노처럼 내 이웃, 그 이웃의 이웃, 나아가 전 세계의 종으로 횡으로 은은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인간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많습니다. 우연의 신비를 담은 세렌디핀이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테넷 같은 영화들이요. 영화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한 번에 관찰할 수 있지. 안타깝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없어. 원인이 많으면 어떤 게 결정적 원인인지 모르거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범위는 한정돼 있네. 걔는 넓은 범위의 냄새를 다 맡고 돌아다니지만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 인지 범위 바깥의 것. 가령 적외선이나 미립자는 볼 수도 없어. 존재해도 감각적으로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게 존재론이야. 있는 줄 알아도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반대로 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꼈던 것,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것도 내일이면 다 변하고 없어져.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질문해야 하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건 무엇인가? 오랫동안 인터뷰를 살아오면서 작게나마 깨달은 게 있다. 질문을 하는 한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연계, 기후계, 법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네.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세계야. 이걸 이해해야 우리는 혼돈 없이 세계를 보고 분장 없이 대화할 수 있어. 가령 도로 가운데 노랗게 그은 선 있잖아. 중앙분리선. 자동차 타고 그거 넘어갈 수 있나 없나. 맞아. 안 넘기로 약속했으니 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는 어때? 중앙분리대는 기호가 아니라 물질이거든. 반면 중앙분리선은 물질이 아니라 기호이고 똑같은 분리의 역할을 해도 콘크리트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못 가게 하는 것은 자연계로 규제하는 거야. 반면 선이라는 기호를 긋는 건 법으로 금지하는 거지.
기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거든. 이것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 오늘부터 법으로 코로나를 금한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나오는 거지. 오늘 몇 월 며칠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가결시켰다. 말이 되나? 바이러스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치료하는 인간들의 법은 만들 수 있지. 그것은 법계의 영역이야. 방역 시스템은 법과 제도의 논리인데 그것을 마치 자연계의 일처럼 진리로 소통하면 안 돼. 어느 나라에서는 열을 격리시키고 한국은 보름을 격리시키는 것. 이것은 매우 자의적인 인간들의 법이야. 자연은 그런 거 없어. 15일이고 10일이고 상관 안 난다고. 옛날에 황제가 바다를 건너 싸우려고 하는데 거센 물결이 다리를 부숴놨어. 경노한 황제가 바다에 태형을 내렸네. 바다를 죄인으로 몰아서 엄벌에 처한 거야. 자기 왕국이니까, 자기가 황제니까 모든 것 위에 있고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게 자연계와 법계를 혼동해서 생긴 어리석음이라네. 알렉산더가 통속에 사는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때 일화도 그 예야.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조그만 통속에 들어앉아 햇빛을 쬐는 디오게네스에게 그랬어. 나는 정복자니 왕국의 일부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소원을 말해보라. 비키시오.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비켜주시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가 지배한 건 법계의 세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왕국은 내가 지배하지만 햇빛은 지배하지 못해. 왕국은 내 것이라도 태양은 자연의 것이야. 그러니 비켜. 나 지금 햇볕 쬐고 있는 거야. 내 권력 쬐고 있는 거 아니야. 난 이 통 속에서 살아. 내 왕국이 아니라. 디오게네스에게 통은 생각의 세계야.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 단호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배하는 세계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내 생각을, 태양빛을 너는 지배할 수 없다고. 그런 비논리에 저항할 수 있어야 자유인이라고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이 표준인 사회에는 세상 모든 것을 인간 잣대로 봐. 그런데 달나라에 가면 그거 다 소용없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중력과 질량만 봐도 그렇잖아. 지구에선 중력이 곧 질량이지만 달나라에선 아니잖아. 지구에서 사과를 밀고 던지는 것, 달나라에서 밀고 던지는 것, 화성에서 밀고 던지는 것이 다 다르잖아. 환경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 인간을 기준으로 정해도 쉽지 않아.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도 보는 앵글에 따라 확확 달라지거든.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야?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이야? 기독교가 휴머니즘이야? 아니면 유교가? 생명체 전체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야지. 그럴수록 경계를 알아야 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가 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탈인간 중심주의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가늠해야 한다네. 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자연계, 법계, 기호계처럼 범주를 구분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기호 안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토대로 사고해야 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연계, 법계에는 그나마 고개를 끄덕여도 기호계까지는 못 넘어와. 기호계야말로 놀라운 세계라네. 기호계에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본격적인 철학이 나오거든. 법으로 보면 소설이 가소롭겠지만 소설계에서 보면 법이야말로 웃기는 말장난이야. 소설이 진리에 더 가깝지. 법은 내일이라도 바뀌어. 지역에 따라 달라져. 여기선 불법이 저기선 합법이지. 그게 무슨 진리인가. 그런데 소설로 쓰여진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리나는 러시아 전쟁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마치 내 비극의 가정사처럼 느껴지거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인데도 내 형제 자매 같지. 그게 기옥의 힘이야. 그래서 나는 답답하다네. 과학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이 문학을 알아야 해. 교양으로 인문학 하라는 게 아니야. 인문학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네. 저도 나이 들면서 인문학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참입니다. 정말 옛날에 교과서에서 제목과 저자만 외우고 지나갔던 많은 명작들,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천천히 읽어봐야겠어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잠깐 마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번에
다시 6번째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